이 과정 안에서, 이 공고한 이 형사노무 카르텔 안에서 여성들의 몸이 있으면 돈을 버는 사람들은 또 별도로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이 관계들이 엮여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성의 몸이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성의 몸으로 돈을 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성의 몸을 자본화하는 성착취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돼서 저희는 성착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원 집결지에 어떤 변화가 진행 중인지 잠정적 없어졌다 말씀하셨는데 자활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수원역 이제 성매매 집결지는 영업이 중단되었다라는 변화가 있고요. 그 영업이 중단되는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수원역 같은 경우는 토지의 그 위치가 수원역이랑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땅값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수원이 또 이제 비행장이 있다 보니까 고도 제한의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민간 개발이 들어와서 이곳을 높은 빌딩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개발이 굉장히 힘들었고 전주에 있는 선민촌처럼 도시 재생을 하는 것도 기존에 이제 땅값이 높았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받고 이렇게 내주는 형태는 건물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여기를 좀 폐쇄를 할까에 대해서 지자체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전시회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원역 옆에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 앞으로 나 있는 이제 큰 일방통행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차가 들어갈 수 있고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쪽으로 있는 뒷골목 쪽에는 사람이 뭐 한두 명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소방에 굉장히 안전에 취약한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혹시나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소방도로를 좀 내자 이런 도시 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추진이 되었고 그런 공사를 시작하면서 일부 그 업소들이 이제 허물어지기도 하고 또 경찰의 어떤 좀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어요. 일가족이 이 안에서 대대로 여러 업소들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 업소들을 또 단속을 하고 또 어떤 재산들을 몰수 추징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 안에서 여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또 어떤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갑작스럽게 이곳을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의 옐로우하우스가 또 폐쇄될 때도 불법적인 행위를 한 여성들에게 왜 이런 돈을 주면서 혜택을 누리는 형태로 보게 하는데 사실은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이 성매매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공창제 형태라든지 일본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해서 또 미군의 기지들이 들어오는 이 과정 안에서 이 공간을 또 만들고 형성하고 여성들의 몸을 유입시키는 방식으로 여성들의 몸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외화와 재화들을 벌여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또 불법이 되고 이제 성매매라는 것들에 대한 사회 관심이 커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성들을 비난하는 형태로 이제는 없어져야 돼. 이제 그 일을 그만해. 이렇게 하고 개인의 문제로 이것들을 가져가는 이 역사적인 과정들이 굉장히 여성들의 몸을 다양하게 이용해 왔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인구가 많을 때는 여성들에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한 명만 낳아라 하다가 지금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하니까 다출산. 많이 낳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옛날에는 현모양처의 모습으로 있기를 바랬지만 지금은 어떤 슈퍼우먼의 느낌으로 아이도 잘 키우고 돈도 벌어야 되고 능력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또 강화시키는 형태로 국가는 여성의 몸을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당연히 성매매가 있고요. 이 여성들을 이제 와서 직결해놨다가 나가라 이런 형태는 당연히 저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당연히 여성들에게 탈성매매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활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월 생계비가 얼마 이런 형태로 이제 되는 건데 사실 그 비용도 굉장히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적더라고요. 네,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받아서 생활을 뭐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여성들이 본인 혼자서 살아온 게 아니라 많은 가족들을 케어하기도 했고 또 오랫동안 이 일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몸이 아파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는 게 힘들어요.
왜 못 나오냐? 왜 다른 일을 못 하냐? 나오면 되지. 이렇게 아주 쉽게 얘기들을 하지만 이 과정 안에서 이 성착취를 경험한 여성들에게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다른 일을 하기에는. 그러면 당연히 그 과정 안에서 이 여성들이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는 시간들을 주어야 되고 자본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용도 사실 너무 부족하고 월세 내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병원비라든지 뭐 하면 거의 없는 수준의 돈을 주면서도 다른 일을 하라고 했는데 다른 일을 배울 기회를 주나 시간을 주나 뭐 평생교육이라는 게 뭐 직업교육이라는 게 있나 그런 게 있는 나라도 아닌데 사실은 이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권리로서 어떤 일이든 하다가 다른 일로 바꾸고 싶을 때 뭐 직업교육도 해주고 이전에 받던 월급의 80% 90%를 보존해주고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되어 있다면 훨씬 더 탈성매매라든지 다른 직업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수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저는 이게 너무 사람들이 사고를 단편적으로 하게 구조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교육의 실패라고도 네.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공교육에서 성매매의 역사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성매매가 얼마나 국가 차원에서 이뤄졌던 일들인지 심지어 뭐 외화를 벌어오는 역군이라고 할 때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국가가. 그런 식의 역사들이 켜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정말 무지에 의해서 그렇게 쉽게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자활지원 조례를 얘기하면은 저는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불법행위 한 사람한테 왜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불법행위는 여성만 한 건 아니에요. 네. 성구매를 한 성착취 남성들도 있고요. 그리고 알선업자들이 있어요. 업주들이 있어요. 그 업주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네. 제일 궁금하고 황당한 지점. 네. 항상 가해자에게 동일시하도록 우리가 배워온 것들이 큰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사회, 국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책임들을 더 통감할 수 있게 그걸 교육에서도 배우고 사회에서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우리가 일본군 그 위안부 얘기할 때도 맨날 일본 놈 나쁜 놈 이렇게 하지만 국가가 미군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했던 그런 역사들은 삭제되고 우리 국가와 사회의 책임들은 이야기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성착취 이런 성폭력들을 점점 더 없애갈 수 있는 방향들을 더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게 법과 제도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고 교육일 수도 있고 이런 대안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여성들의 몸만 가시화되는 형태잖아요. 이 성매매 얘기할 때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 성을 착취한 남성들에 대한 언어는 별로 없어요. 성착취 남성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돈을 주고 이 성적 쾌락들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비자발이냐 자발이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진짜 신기해요. 되게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룸사롱이나 이런 호화 술집이면은 한 시간에 몇백만 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성매매하러 하는 곳에서도 뭐 20분에 4만 원이든 8만 원이든 이걸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건데 받는 사람만 뭐 부자가 되려고 그런다, 뭐 명품백 사려고 그런다, 막 실제로는 돈을 벌 수도 없고 빚만 쌓여가는 걸 전혀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정말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폭력과 착취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없는가? 네. 저는 사실은 성매매 문제를 얘기할 때는 이 성착취를 하는 남성들에 대한 그리고 이 공고한 카르텔을 만드는 산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성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 것들이 사실 교육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성착취적인 영상들, 흔히 말하는 포르노라는 것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가학적이고 그리고 여성의 몸을 분절해서 나누는 형태의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게 되는데 그것들을 현실화시키는 작업들이 저는 성매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와이프에게 또는 여자친구에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성매매 현장에 가서 행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이 여러 번 이런 성매매에 대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한 사람이 두 번 안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수치로도 한 번 한 사람은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번 성매매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거나 직장으로 돌아오거나 학교로 돌아왔을 때 여성의 몸을 바라볼 때 어떤 방식으로 바라볼지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성교육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정폭력, 성폭력, 뭐 성매매 이렇게 나눠서 성교육을 할 것들이 아니라 이 사회 구조가 여성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철저한 교육들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사건들을 접할 때 여성들이 사실 내가 어떤 피해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어떤 성착취 남성에게 폭력을 당했다라든지, 또는 내가 어떤 선불금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갚지 않아도 되는데 그 착취 고리 안에서 이것들을 계속 옥죄어 오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피해를 수사기관에 가서 얘기를 했을 때 여성들에게 그러면은 성매매 했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여성들을 피의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얘기하려고 갔는데 내가 오히려 처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저희는 너무나 수없이 보고 있고요. 여성들의 피해를 가시화하는 부분들은 사실 여성들의 어떤 비범죄화에서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노르딕 모델이라고 하죠. 여성들은 처벌하지 않고 성산업에 대한 착취 구조에 대해서 피해라고 생각을 하고 알선업자들과 그리고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처벌을 하는 방식의 이제 법 제도가 노르딕 모델이라고 하는데, 여성들의 이 성매매는 피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고 성산업 안에 있는 카르텔들을 이제 처벌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성폭력과 가정폭력도 줄어들었다라는 게 수치화되어 있잖아요. 여성들을 비범죄화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성구매자들과 알선업자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버린다든지 아니면 존스쿨이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냥 교육하는 형태로 끝나버리는 것은 절대로 이 성매매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사기관도 사실은 다 남성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여성들이 단속이 걸렸으면은 성구매자는 50만 원 벌금 나오고요. 성매매 여성은 200만 원 벌금이 나와요. 같은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성은 돈이 없어서 이 행위를 한 거고 이 남성은 쾌락을 위해서 돈을 주고 이 행위를 한 건데 사실 벌금은 달라야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에게 훨씬 더 큰 벌금을 내게 합니다. 이거는 근절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키게 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가 항상 늘 같이 가야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연구소에서 늘 말하는데 이제 교육, 인식의 향상과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 같이 가야 된다 하는데, 선생님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을 개개인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사회에서 여성을 어떻게 평등한 주체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이 교육과 함께 또 이런 강력한 처벌, 네. 법과 제도, 또 탈성매매 할 수 있는 지원, 제도 이런 것이 다 같이 가야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들이 여성을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로 인정을 하고 좀 평등한 관계를 누려갈 수 있는 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고, 당연히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들을 각자의 삶에서 할 수 있을까? 개인적인 차원의 것들 좀 더 고민해보고 나누는 시간 하고, 또 한마디씩 더 해주시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그 내용 나눠주시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성매매와 관련돼가지고 반성매매 활동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멀리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 여성들을 만나고 이 활동들을 하면서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였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남성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 이 성산업에 대한 카르텔에 대한 구조들을 좀 보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 돼도 저는 언젠가는 성매매가 근절되고 여성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꼭 믿어요. 네. 감사합니다.
있을까요? 네, 저는 젠더 폭력이라는 말을 꼭 쓰고 싶은데요. 아까 나무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성매매만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가정폭력, 성폭력, 그다음에 직장 내 위계에 의한 폭력 이것들이 다 결국 젠더 폭력 안에 있는 것이고 성매매도 그 연결고리 안에 있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성매매만 다르게 보게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얼마나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이 많은지 그리고 착취와 여성인권 침해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계속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전하다고 해서 현재의 내가 안전하다고 해서 나는 괜찮으니까 오히려 그래서 거리 배제를 하고 구분짓기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건 또 여성들에게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결국 이렇게 폭력이 당연한 구조 속에 있으면 결국 자기도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폭력의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점점 없어지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 성착취, 성매매라는 것이 어떻게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고 여성들의 몸을 상품화하고 유입시키고 또 사회와 국가는 그거를 방치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폭력이고 착취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를 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향상 또 젠더 폭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여성이 평등해질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교육, 법과 제도 모든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성착취는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네.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네, 만들 수 있습니다. 나무님 함께 이야기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화사님도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